저는 존경하는 강동원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시 순창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장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선거 관련 소송은 그 심리와 재판을 할 때 소송 제기일로부터 며칠 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급마다 심리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6개월 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판결하면 끝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3년 1월 4일 날 제기한 사건 번호 2013-18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현재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하지 않습니까? 당초 제소됐을 때의 청구원인과 다른 청구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청구원인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쪽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선거 사법은요 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사 소송을 형사 소송과 병합해서 합니까? 병합하는. 자, 민사 소송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있고 당선 무효 소송이 있어요. 선거 무효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지금 민사소송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형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것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된 청구원인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1심에서 최근에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게 형사 사건이 사실 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 관계가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다. 자,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그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 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 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그 감사원장 그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저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감사의 기능,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감사의 기능이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 직렬제를 도입 검토하겠다 했는데 감사 직렬제 지금 검토하시고 있습니까? 예, 일부 지금 강력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자체 감사 기구들의 그 관련자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걸 수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세계적으로 볼 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러면서 감사까지 다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국회의 기능이 지금 그래서 무시당하고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감사를 감사원 직제를 변경을 해서 직렬로 한다면 자체 감사가 전부 감사원 직속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맑아진다. 이건 답이에요. 이거 반드시 감사원장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임기 내에 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감사 직렬화 도입을 하십시오. 예,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전자감사 시스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 자체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 대상으로서 또 그 정보화 부분을 보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 그 실행 단계로서도 이 정보화 수단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감사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특허청에 특허 출원이 돼 있고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2007년도에 그 당시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정부 부처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결정을 했던 거를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무산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내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감사원에서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결과가 국가청렴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 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감사원에서 감사원 출신들이 재취업을 합니다. 어디로? 공공기관에 감사로 갑니다. 감사로 재취업을 하면은 그 기관은 그게 감사원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전혀 기능을 안 해요. 도로공사 감사원 본부장 출신이었습니다. 현직 감사가 도로공사의 퇴직 직원들의 친선 모임인 도성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도성회가 도로공사의 휴게소, 주유소 운영해서 투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원에서 나간 지금
고위 간부가 재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강을 흐트리고 있는 사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전자감사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감사원의 재취업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원에서 이거 마치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 등의 감사로 다시 취업하는 그 문제는 결국은 감사 인력의 전문성 문제와 결국 또 그 유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그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기착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은 살리되 그 재취업으로 인한 유착의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출신이 공공기관에 감사로 가는 것은 이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쉬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말년에 놀고 먹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그 감사원 출신 감사로 하여금 감사원 감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역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예, 뭐 저희들이 저희 출신들이 그 다른 기관에 감사로 간 경우에 감사의 고삐를 늦추고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런 염려의 말씀도 계시고 하니 염려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저희들이- 사례가 있다고 지금 지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점도 전반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공사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제가 국정감사 때 현장에서 질타했어요. 확인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한 거 몇 개 하고 보충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계시죠? 예, 국방부 차관 대신 나와 있습니다. 차관. 지금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이 있죠? 예.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공여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것인데 2015년도 예산안이 29억 5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 반환 예정 기지 캠프롱을 비롯한 미반환 지역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3억 8,400억 원이었습니다. 13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월 됐어요. 그게 지금 2014년도에도 반환 예정인 지역이 캠프 호비, 캠프 캐슬 있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9월까지 전년도 2월액을 포함해서 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더 편성이 돼 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께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과 미국의 소파 한미 환경분과위원회의 어떤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자체 치유해서 우리한테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그 환경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 입장 차이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더 급하게 반환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국무조정실 외교국방 환경부가 협의까지 열어서 이거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은 이따 보충질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강동원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교육부총리님, 네, 그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이 865억 원인데요. 이 내역을 좀 보니까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그 제도를 보면요, 건축 허가 신청하는 데 앞서 가지고 건축 관리 연구 수행을 하는데 한 4개월이 걸리고요. 또 건축 허가서를 교부받는데 그 심사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상당히 그 건축을 착수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이 가능할지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설계비하고 그 착공을 위한 건축비 착수금만 이번에 예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진행이 되리라고 현지 확인이 돼서 우선 예산에 일부만 넣은 겁니다. 네, 아무튼 그 프랑스의 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 이걸 보면은 네, 좀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촘촘히 보셔야 네, 된다고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계시죠? 예. 그 특정 범죄 관리 예산 2015년도에 103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감독 그 사업비가 97억 정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감독 사업은 성폭력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24시간 위치 추적하고 확인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발찌의 그 훼손이 2008년도에 한 건이었는데요. 매년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2011년도에는 12건, 2012년도에 12건, 5월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지난 6월 기준으로 5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 발찌의 그 내구성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상습적으로 이 장치를 훼손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전자발찌 훼손율이나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의 재범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대폭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700명, 800명 정도를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2,0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전자발찌가 늘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전자발찌를 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옛날보다. 네, 아무튼 각별히 좀 더 이 문제의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계시죠? 예,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부패 척결 추진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2015년 내년 예산에 6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이 지금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업무가 좀 중복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나면 예. 그 차이를 좁혀서라도 업무가 일원화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니까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예,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국가혁신보험국민위원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여기도 2015년도에 8억 9,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2014년 9월 기준으로 이 동위원회가 설치 근거나 구성, 기능, 운영 절차 등이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준비 중에 있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예산만 미리서 지금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훈령 곧 발령하고 위원회 구성을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